우리 수영이가 평소에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아드님 같은 분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돈 더 가져와. 우리 수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까. 이 정도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사위가 번 돈 좀 썼다고 이렇게 야단이세요? 장모가 사위 돈 좀 쓰면 안 되나요? 누가 이길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른의 나이에 겪은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30대 중반의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퇴근 후 집에 들른 민수가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라 연애는 꿈도 못 꾸나 했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대를 데려올지 정말 궁금하고 떨렸습니다. 며칠 뒤 만난 예비며느리 수영이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세련된 차림새에 조곤조곤한 말투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깔끔하고 맵시 있어 보였죠. 영어학원 강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영이라고 합니다. 수영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민수와 잘 어울리는 그 아이를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영이를 자꾸 만나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값비싼 명품 가방을 메고 다녔고 시계며 신발이며 하나같이 비싼 물건들이었죠. 어머니, 이건 다 학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아껴서 그동안 돈을 좀 모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학원 강사 월급으로 어떻게 저런 사치품들을 살 수 있을까? 게다가 수영이는 통장이나 카드를 쓸 때마다 꼭 자리를 피해서 계산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제 돈 쓰는 걸 보여드리면 실례일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영이와 그녀의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둘이서 고가의 옷들을 한아름 사들고 다니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요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맘껏 골라. 그 엄마 말투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돈이 많은 척하는 과시 욕구가 묻어나는 말투였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영이의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건 아들과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허세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평소에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아드님 같은 분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수영이한테 청혼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계속 과한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건물이 있어서 월세 수입으로 편하게 산다느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느니. 하지만 수영이와 마찬가지로 뭔가 허술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이번에 애들 결혼식도 제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리 재력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수영이와 수영이 엄마는 자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둘의 수상한 눈빛 교환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물어봤죠. 예, 장모님이 건물이 있다고? 네, 어머니. 월세 수입이 꽤 된다고 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순진한 우리 아들은 수영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미의 눈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영이는 일하는 애가 살림도 잘 아는 것 같았고 민수도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면서 수상한 징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미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며느리도 같이 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수영이는 학원 일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니 아들 내외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민수야. 몸 조심히 잘 다녀와. 혼자 지낸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자주 연락해라. 민수 씨, 우리 전화 자주 해요. 도착하면 전화해. 공항에서 며느리와 함께 아들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려면 많이 불편할 텐데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엄마가 좀 아프시다고 해서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수영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정에 갔다 왔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이나 긴급한 일이 있다며 들르는데 돌아올 때마다 새 옷이나 가방을 들고 왔죠. 이거요? 엄마가 또 사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가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수의 월급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게 보였거든요. 한 번은 우연히 민수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뭘 샀길래 이렇게나 많이 쓴 거야? 어머니, 제가 여기서 월급 많이 받으니까 괜찮아요. 미국 오기 전에 제 카드를 수영이한테 주고 왔어요. 저도 없는데 마음이 허하겠죠. 제가 얘기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모아둔 돈은 자꾸 줄어들고 수영이와 사돈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다, 명품관에 간다. 매번 그럴 때마다 민수의 통장은 조금씩 비워져 갔죠.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결혼 1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영이와 사돈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명품 매장을 들락거렸죠. 학원 일 때문에 미국에 갈 수 없다던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되겠다면서 오히려 더 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살림에만 전념하려고요. 민수 씨가 워낙 잘 벌어주니까 제가 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사돈과 매일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고 수영아, 그렇게 매일 돈을 쓰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님. 엄마가 다 계산하시는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부자신데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계산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우연히 본 아들의 카드 명세서에는 매일같이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웃집 할머니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며느님이 새벽부터 나가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알고 보니 그날도 명품 매장 세일이 있어서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겁니다. 딸과 엄마가 서로 한통속이 되어 우리 아들의 카드를 긁어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영이의 말투에는 점점 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답답했습니다. 매일 밤 수영이의 은밀한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에 가다가 들은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그 돈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민수 카드 한도가 좀 남아있으니까? 네, 걱정 마세요.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돈과 돈 얘기를 몰래 하다니. 그 뒤로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베란다 근처를 지나다녔죠. 아직 저축해둔 돈이 좀 남아있대요. 이번에는 그걸로 해결하면 되겠어요? 네, 엄마 그 도박 빚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도박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도박을 한다고. 그것도 우리 아들의 돈으로.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엄마,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아니,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수영이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기는커녕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민수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날이 갈수록 통화 내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카드 한도를 넘겨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내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 제발. 네, 알겠어요.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게요. 이렇게 둘의 비밀스러운 통화는 계속되었고 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수영이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주식으로 대박이 났대요. 이번에 수억을 벌었다네요. 그래서 저한테도 투자하라고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듣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도박빚 때문에 몰래 통화하던 사돈이 갑자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가 투자 고수시거든요. 이번에 제가 명품관에서 산 것들도 다 엄마가 사주신 거라니까요.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 말을 믿었겠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머니, 이번에 엄마가 해외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해서 필리핀에 가신대요.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민수 씨가 벌어다 주는 돈은 하나도 안 쓸 거예요. 하지만 그 항공권도 모두 아들의 카드로 샀을 게 분명했습니다. 사돈의 호화로운 생활은 모두 우리 아들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님. 민수 씨도 이제 곧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는 사업가를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거짓말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아들까지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겠다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아들이 큰일을 당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 한국 들어가면 회사 그만두려고요. 이제 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던 회사를 그만둔다니.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소개해주신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몇 달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니?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과 수영이가 그동안 우리 아들의 머릿속에 욕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월급쟁이로 살면 평생 이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이번 기회에 크게 벌어보려고요. 그리고 엄마, 혼자 나와 있으니까 힘드네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아들이 전 재산을 날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게다가 사업 투자금까지 더해진다면 아들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수상한 전화통화, 늘어나는 거짓말.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이가 사돈을 만나러 나간 시간을 틈타 나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서랍장을 뒤져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통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4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었던 우리 아들의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20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매달 현금으로 300만 원씩 인출했네. 통장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용돈 100만 원은 기본이고 쇼핑비로 추정되는 고액이 수시로 빠져나갔죠. 카드 명세서는 더 끔찍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 해외 호텔. 이게 다 뭐야?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사치품 구매라니 우리 아들의 연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더 충격적인 것은 도박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시로 현금 서비스가 이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돈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인 돈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둬?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아들의 돈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아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며느리 몰래 찾아간 곳은 전자제품 판매점이었습니다. 점원에게 초소형 CCTV를 구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며느리를 감시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다녀올게요. 수영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하나, 신발장 위에 하나,
주방 선반에도 하나. 며느리의 동선을 모두 살필 수 있는 위치를 골랐죠.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수영이는 제가 나가고 나면 여기저기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과 카드를 찾아 사진을 찍고 남은 한도를 확인하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카드가 조금 빠듯해요. 민수 씨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사돈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의 돈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민수를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고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 적금도 해지할 거 아니야? 그때 한 번에 돈을 빼내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죠. CCTV로 본 모든 영상은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생쯤은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매일 보고 싶다고 다정한 아내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악랄한 계획을 세우다니. 어떻게 저런 연기가 가능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뭐 먹었어요? 자기 혼자서 너무 고생해서 어떡해. 한국 들어오면 내가 맛있는 거 매일 해줄게요. 남편에게 전화하는 목소리는 그렇게 다정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사돈에게 연락하는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엄마, 민수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사람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야 돼요. 알겠죠? 매일 밤 CCTV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속고 있었다니. 내가 어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아들이 덜 상처받을 수 있을지 마음만 아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전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아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CCTV 설치 후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지난 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사용된 금액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용처였습니다. 강남 호텔 카지노, VIP룸 결제? 이게 다 뭐야? 며느리와 사돈이 드나들었던 고급 호텔들의 이름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거기다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결제된 금액들. 매주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 씨가 제 생일 선물로 보내준 가방이에요. 수영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알고 보니 모두 며느리가 직접 산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찍히는 거액의 현금 서비스. 사돈의 도박 빚을 갚는데 쓰인 돈이 분명했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니 도박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전 재산이 날아가겠어. 수영이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사돈의 도박을 돕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과 카드 내역을 대조해보니 며느리가 민수 카드로 현금을 뽑아서 사돈에게 전달하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게 분명해졌죠. 이제는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날 밤 모든 카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이 자료들이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게 꼭 알려줄 게 있어.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CCTV 영상,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수영이와 사돈의 실체가 담긴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엄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엄마가 진작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해, 민수야. 엄마, 일단 제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시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갈게요.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어서 내려와 보셔야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돈이 술에 취한 채 로비에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돈 더 가져와. 우리 수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 정도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민수야, 너 언제 온 거야?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사돈도 오셨네? 우리 사위가 번 돈 좀 썼다고 이렇게 야단이세요? 장모가 사위 돈 좀 쓰면 안 되나요? 그때였습니다. 사돈 손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 도박빚 차용증이었습니다. 무려 3억 원. 그것도 사채업자에게 빌린 거액이었죠.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사돈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사위 돈이 장모 돈 아닌가? 내가 우리 수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 녀석이 돈 좀 벌어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하지만 이건 도박빚이잖아요. 도박? 투자죠. 난 투자하는 거라고요. 곧 크게 불어날 텐데 뭘. 아니, 근데 당신이 뭔데 내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요? 사돈의 뻔뻔한 태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처음부터 노린 거였다니. 우리 아들 돈 몽땅 빼먹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빼먹어? 내가 우리 수영이를 민수한테 시집 보낸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에요. 그깟 돈 좀 썼다고 이렇게 야단이에요? 심지어 사돈은 빚쟁이들을 보란 듯이 불러들이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누가 제일 곤란해질 것 같아요? 당신 아들이겠죠? 민수 이름으로 된 차용증도 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길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수영이가 매번 급하다며 돈을 요구할 때, 장모님이 사업 투자를 권유하실 때, 제가 너무 바보였네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수영이를 너무나 믿고 사랑했기에 이런 배신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까 네 장모가 와서 한 얘기 말이야. 사돈의 도박빚과 협박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 그걸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제야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아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요. 대출금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돼. 엄마가 이미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해뒀어. 그날 밤 오랫동안 민수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을 위로했지만 이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CCTV 영상,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거기에 도박장 업주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며느리와 사돈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검거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같이 나오시겠습니까? 담당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고급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갑을 차는 순간까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이런 걸로 나를 체포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사돈의 가방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했어요.
여러 장의 위조 신분증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용증들. 알고 보니 우리 민수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박영숙 씨, 당신은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제서야 사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범죄 행각이 모두 들통난 거죠. 이거 다 제 거 아니에요. 제발 봐주세요. 뻔뻔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들은 지난 10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딸을 이용해서 재력 있는 남자를 물색한 뒤에 여러 번 결혼을 시키고 돈을 뜯어내는 게 수법이었습니다. 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런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다니.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돈은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 돌아온 민수는 체포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다 끝났어. 사돈이 구속된 후 수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좀 실수를 한 거라고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가 여전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수영아,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내 엄마와 공범이야. 경찰 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어. 그제야 수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의 범죄 행각이 모두 밝혀졌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요. 그리고 너, 내가 처음이 아니었더라. 전 남편한테도 같은 짓을 했다면서? 결혼해서 돈 뺏고 도박하고. 그래서요? 어차피 민수 씨는 절 사랑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랑? 내가 알기나 해. 난 이제 당신이 무섭기만 해. 민수 씨, 이혼하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차갑게 말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속여 넘기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이혼 서류 준비해뒀어. 서명하고 가. 이러지 말아요. 민수 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만해. 이제 거짓말은 지겨워.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수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섰죠. 그렇게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우리 아들의 마음에 남은 불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 맞겠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살이 돋듯 조금씩 치유되겠지만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사기 행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돈과 수영이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 재력 있는 남성들과 결혼시킨 뒤 지속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이 3번째 범행으로 확인됩니다. 검사의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사돈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수영이도 공범으로 2년의 실형을 받았죠. 민사소송도 승소했습니다. 피해 금액 전액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돈 명의로 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월세 수입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던 그 건물. 경매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 이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휴대폰으로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 다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네. 수영이 명의로 된 명품들도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아들의 카드로 구매한 물건들이니 당연히 반환 대상이었죠. 거기에 불법 도박장에서 사용된 현금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순수했던 거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민수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돌려받고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민수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 가기가 싫어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다고,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고, 사기꾼한테 속은 바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너무 한심하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잠은 좀 잘 수 있게 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한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자리를 피하곤 했죠. 민수야, 엄마랑 좀 걸을까? 매일 저녁 아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걷기만 했는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워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엄마가 내 옆에 있잖아. 아들은 병원에 6개월 넘게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늘어났고 회사에서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팀 회식에 나가보려고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이 시련도 곧 지나가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한 발 물러서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머니, 우리 이사 가면 어떨까요? 새로운 동네에서 시작하는 건. 그동안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아들의 제안을 듣고 나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예전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영이와 찍었던 가족 사진. 이제는 그 사진을 봐도 마음이 아프지 않더군요. 어머니, 저도 이제 괜찮아요. 민수가 사진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새로운 곳에서 나쁜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 민수는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짝을 만나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정직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다음 해에 저는 예쁜 손녀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끝나고 막 달려왔어요. 오늘도 희주랑 하루 종일 힘드셨죠? 아니야, 우리 희주가 너무 순하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데우고 밤잠을 설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면서 민수와 며느리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분들 좀 만나고 오세요. 주말이면 미안하다면서 며느리와 아들이 저에게 자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는 둘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업어줄까? 등에 아이를 업고 동네를 산책할 때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참 복이 많네요. 이런 할머니가 계시다니. 이웃들의 칭찬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제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어느 날 문득 건넨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아들과 며느리, 우리 예쁜 손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차례니까요. 그래,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이제 우리 손녀가 돌을 지났습니다. 아이의 첫 돌잔치는 소박하게 치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안아줘. 손녀가 제 품에 안기며 웃을 때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행복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새집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희주를 안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아픔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어떤 시련이라도 가족의 힘으로 함께 헤쳐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지금은 대전의 대표적인 외식 사업가가 된 김성우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부여의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논 두 마지기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소장농이었죠. 아버지는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시면서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우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깨죽지에 무거운 짐이 되어 얹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새벽이면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다녀와서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밭에서 허리 펴실 틈도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고된 시절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걸요. 중학교 때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 다녀와서는 논밭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공부했죠. 그래도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고등학교는 꼭 가야 한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버거운 형편에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아버지, 저 고등학교 안 갈게요. 대신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16살,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손길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고등학교 대신 선택한 첫 직장은 부유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심부름을 하는 막내였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농사일에 단련된 저에겐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넌 농사짓던 솜씨로 칼질하니까 참 깔끔하구나. 주방장님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주방장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퇴근 후에는 남은 재료로 요리 연습을 했죠. 아버지, 이번 달 월급이에요. 동생들 학비로 써주세요.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보내면서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기억하며 저만의 비법을 개발하기도 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저는 어엿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대전에 있는 큰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내가 추천해 줄 테니. 21살, 주방장님의 추천으로 대전의 유명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식자재 관리부터 주방 운영까지 모든 걸 익혔죠. 김성우 씨, 자네는 요리에 타고난 소질이 있어.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구먼. 새로운 주방장님의 말씀처럼 저는 요리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부여에서 농사 지을 때처럼 성실하게 동생들 뒷바라지하던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를 차려볼까 합니다. 5년 후 저는 주방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아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식당을 꿈꾸게 된 것이죠.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한가한 시간, 한 여자 손님이 들어오셨죠.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수수한 차림의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더군요. 어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주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고향이 생각나서 자꾸 찾게 되네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같은 아픔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어린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다고 했죠.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 퇴근하고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많은 공감대를 발견했죠. 성우 씨, 저는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그녀의 이런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죠.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시골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검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함께 일했고 1년 후에는 아들을, 그 다음 해에는 딸을 얻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식당은 아내와 함께 일구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비법에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한 요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운의 밥집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게를 더 내보는 게 어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하던 시절부터 익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 때는 제가 직접 주방장을 교육했죠. 사장님, 이런 맛은 프랜차이즈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의 말씀이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을 챙기던 마음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관리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성우야,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고향 부모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바로 전국의 가정에서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제안한 밀키트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당 맛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죠. 농촌에서 배운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이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충남을 대표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죠. 성실과 정직이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후배 사업가들이 찾아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에 가난한 농부 아들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평소처럼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성우 씨 댁이신가요? 댁의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아내가 걸어가던 인도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준호랑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라고 말하던 아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몇 년 후 아들 준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일 이야기 외에는 말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전의 수입차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죠. 사진 속 여자는 비싸 보이는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평생 지켜온 검소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수민이라고 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사진 속 화려한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수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아들의 말을 듣는데 문득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아내는 끝까지 허례허식을 멀리했었죠. 명품으로 치장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기도 하단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들은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벌써 33이에요. 이제는 결혼할 때도 됐고 수민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을지, 과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마.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예비 며느리를 직접 만나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부유해서 농사 지을 때도, 식당 일을 시작할 때도 저는 항상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박 여사, 내일 잠시 외출이 있을 것 같소.
20년 넘게 우리 집 가사를 도와준 박영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수민 씨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평범한 노인으로 가볼 생각이야.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골랐습니다. 소매가 해진 셔츠와 오래 입어 무릎이 바랜 면바지, 낡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 준비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일 을 시작할 때 입었던 것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거울 앞에서 머리도 대충 빗기만 했습니다. 마치 동네 어르신처럼 보이는 모습에 만족스러웠죠.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과연 예비 며느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박 여사의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돈이나 외모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던 부모님, 검소하게 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아내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들놈이 말하는 수입차 매장으로 가보겠어. 점심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오니 문득 장롱 속 아내의 옛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입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최신형 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허름한 가게와는 너무나 달랐죠.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수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일부러 그녀 근처를 서성거리며 차들을 구경했습니다. 저기, 이 차는 얼마인가요? 수민은 제 낡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본 척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자 마지못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이 차들은 모두 고가의 수입차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당신 같은 분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누구든 정성껏 대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 예약이 있어서요. 저기 카탈로그 보시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수민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농사짓던 시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로 돕고 살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찾아왔으면 친절히 응대하는 게 도리 아닌가?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차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간 아내는 섬유 공장에서 일할 때도 손님이 찾아오면 늘 밝은 미소로 맞이했었는데 말이죠. 매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가 과연 우리 가족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장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들이 수민을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죠. 어린 시절 부여에서 농사짓던 습관이 남아 지금도 틈나면 작은 텃밭을 일구곤 합니다. 아버님? 계신가요? 수민이 현관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호미로 땅을 봤죠. 그때 수민이 박영숙 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관리사분이 바쁘신가 봐요. 회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차는 좀 깨끗이 관리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차고에 있는 차들이 좀 구식이던데. 제가 들어오면 다 바꿔야겠어요. 저는 묵묵히 텃밭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민은 제게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잘 부탁드려요. 물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그 순간 아들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수민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준호 씨. 기사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 중이었어요. 저기, 수민 씨, 그분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어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농사일을 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그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수민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장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는다네. 제 말에 수민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저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로 오해했던 일은 수민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이후 제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했죠. 아줌마, 이 커피 다시 타워요. 너무 뜨겁잖아요. 박 여사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집을 위해 헌신한 박 여사를 보는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커피 말고 제가 마시는 원두로 사다 놓으세요.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이런 싸구려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 부유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눠 마시며 정을 나누던 그때가 떠올랐죠. 아버님, 제가 다음에 좋은 원두 갖다 드릴게요. 이런 건 제가 잘 알아요. 저를 의식한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곧이어 박 여사에게 다시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시네. 그 순간 저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간 아내는 박 여사를 친동생처럼 대했고 그녀의 자녀 교육비까지 챙겨주었죠. 우리 가족에겐 박 여사도 소중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민 씨.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님. 박영숙 여사는 우리 가족입니다. 20년 넘게 우리 집 안팎을 돌봐주신 분이시죠.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아줌마. 하지만 그 사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배운 것은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수민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민은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집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이 가구들은 다 언제 바꾸신 거예요? 너무 클래식한데. 클래식이란 말 속에 담긴 구식이라는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성공했을 때 아내와 함께 고른 가구들이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죠. 아버님, 이런 인테리어는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 다 현대적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마치 자기 집인 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문득 부유에서 초가집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보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그림들도 다 바꿔야겠어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아무도 안 걸어요. 제가 아는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 많이 있는데. 그 그림들은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선물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값어치를 따지자면 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떤 명화보다 귀중했습니다. 수민 씨, 물건의 가치는 값어치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수민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제는 좀 바꾸실 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창피하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겉모습이 아닌 내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집 역시 거칠애가 아닌 가족의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민 씨, 우리 집은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민 씨, 며칠 전 수입차 매장에 방문했던 손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수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찾아갔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했죠. 아, 아버님, 그게?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수민의 모습은 얼마 전 매장에서 보여준 거만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 일을 시작할 때 손님 앞에서 실수했던 때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다는 건가요? 수민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깨달은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수민은 급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짓던 시절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던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민 씨, 방금 전까지 운전기사라고 생각했을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네요. 아버님, 저는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아버지, 저는 준호야, 때로는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 노력해야 해. 수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본 모습이 드러난 걸까요? 그날 이후 아들과 수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여준 수민의 이중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사 구매팀 직원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주에 수입차 구매하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민 씨가 근무하던 매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계약금을 따로 빼돌리고 할부 계약서를 조작해서 차액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득 수민이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는 하루 매출을 꼭 장부에 기록하고 거스름돈 하나까지 정확히 맞추려 노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민 씨가 우리 도련님을 노린 것도 다 계획적이었다고 해요. 매장에 오는 고객 정보로 도련님의 신분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한다고 했잖니. 이번 일을 통해 그걸 배웠다면 이것도 나쁜 경험은 아닐 거야.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이번 사건을 통해 그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여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수민의 전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회장님, 제가 수민 씨의 전 동료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도련님을 노렸다고 합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수민은 매장에 오는 VIP 고객 정보를 통해 우리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했다고 하더군요. 수민 씨가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대요. 곧 대기업 회장 며느리가 될 거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도 손님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도련님이 차를 수리하러 왔을 때부터 일부러 접근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박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수민 씨가 저를 진심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식당 주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기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준호야, 사랑은 계산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난한 식당 주인일 때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픔을 통해 사람은 더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유에서 농사짓던 시절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보는 거란다. 결국 아들은 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민은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아들을 괴롭혔고 급기야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준호 씨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현관 앞에서 수민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언론에 이 이야기를 흘리면 어떻게 될지. 협박성 발언에 박 여사가 놀라 제 발을 잡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독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매장에서의 횡령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제 말에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죠. 그때 아들이 나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준호 씨, 당신이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진심이 아닌 걸 이제는 알아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것도요. 수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 던진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때론 실패가 더 큰 가르침을 줄 때가 있단다. 네 어머니와 나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테니까요. 수민과의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아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않던 텃밭에도 종종 들르더군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휴일 아들이 제 옆에서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 부유해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짓던 모습처럼요. 준호야, 농사는 정직한 거란다. 땅을 속이려 들면 결실을 맺을 수 없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 이제야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겠어요. 박 여사도 그런 아들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더 준비해주곤 했죠. 도련님,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요즘 너무 야위어 보여서. 박 여사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이런 마음을 몰랐는데.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들도 아들을 걱정하며 더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어느 저녁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단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 안에 있다고.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힘들 때마다 아내와 나누던 것처럼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수민이라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사원으로 시작한 회사 생활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원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식당 일을 시작했을 때와 많이 닮아 있었죠. 준호 씨는 회장님 아들이라고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죠.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습니다. 수민과의 일을 겪고 난 후 아들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항상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퇴근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에는 주방 기구의 개선안이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죠.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 매일 밤 메뉴를 연구하던 모습처럼요. 준호야, 사업의 기본은 현장에 있단다. 내가 부여에서 농사짓던 시절부터 깨달은 거지.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죠. 회장님, 도련님 덕분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주방장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업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일처럼 사업도 꾸준한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들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공식적으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아들을 보며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들, 오늘부터 준호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승계 소식을 전했을 때 임원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띄었죠. 회장님, 도련님이라면 우리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직원들도 아들의 승계 소식을 반겼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환호가 컸죠. 아들이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취임식 전날 밤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부여에서 농사짓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결실은 하늘이 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후 아들은 제가 시작했던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무료급식 사업도 시작했죠. 회장님 아들이라 무서웠는데 이제는 우리 편이란 걸 알겠어요. 한 주방 직원의 말처럼 아들은 지위가 높아져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온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우리 가업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아들이 이제는 진정한 경영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회사를 물려주고 난 후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도시락 배달 가시나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인지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 일도 제게는 소중하답니다. 매주 3번 저는 독거노인들께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면 되는데. 아들이 걱정할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준호야, 나눔은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란다. 내가 직접 어르신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장학재단도 더욱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만들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아들이 요리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일구어온 사업의 진정한 결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항상 나눔을 강조하셨는지. 아들도 이제는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에 쓰고 있습니다. 수민과의 일을 겪고 난 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시작해 식당 일을 거쳐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치를 이어받은 아들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아닐까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유의 가난한 농부 아들로 시작해 식당 일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항상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아들도 그 가치를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